안녕하세요. 해경수사직 시험이 2019년 2차 시험에서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해경수사직 시험에 대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약술 형태의 문제, 사례 형태의 문제, 이 주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점에서 도전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도 응시했다가 가지 않은 수험생들도 많고, 수험장에 가서도 답안을 제대로 작성해 내지 못하는 학생들 많아요. 지식은 많은데 써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참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경수사직 시험은 기본적으로 경찰행정학과라든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래서 이제 법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완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법학적 지식이 완비됐다기보다도 법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에게 수사직을 행할 수 있는, 실전을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어떤 시험을 통해서 뽑고, 어떻게 보면 우수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만든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인재들은 우수한데 우수한 인재들이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지 몰라가지고 좀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경수사직에서 이제 보통 생각하면 단문과 약술에서 약술 형태의 이제 시험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사례형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이제 벌써부터 이제 토가 나오는데요.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아마 경찰 간부 시험에 응시해 본 경험이 있거나 그 시험을 보고 이 단문 시험이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단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 2020년 시험인데 긴급체포가 나온다면 긴급체포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긴급체포의 그래서 긴급체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행범이 아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어떤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 영장 없이 체포하는 제도, 뭐 헌법 12조 3항의 근거를 가진다, 이렇게 의의를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비교 개념, 그리고 긴급체포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긴급체포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뭐 주체에서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인데 사법경찰을 리더할 수 있다는 거, 긴급체포 시 즉시 승인을 얻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교재나 주관식 교재 혹은 교수님들의 교과서에 보면은 그 나오는 내용들을 전부 다가 핵심적인 내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긴급체포 전체를 암기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고, 특히나 경찰 간부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나 해경 간부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뻔한 내용이 아니라 일정 기간 시간을 들여서 이걸 암기하는 훈련도 시키고 앉아서 공부하고, 그 중에서 암기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해력도 뛰어나고 사례도 잘 푸는 특별히 우수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좀 고통스러운 시험을 만들었다는 취지예요. 그러나 이런 단문이 아니라 약술 형태라고 저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약술 형태의 시험은 긴급체포와 관련해서 논하시오 해서 첫 번째 긴급체포의 요건 15점, 10점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긴급체포의 요건과 관련해서 이제 범죄의 중대성과, 간단한 문제예요. 범죄의 중대성, 그다음 범죄의 혐의의 상당성, 체포의 필요성. 체포의 필요성은 구속사유 해서 이제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이고, 이제 긴급성,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요건을 암기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쓰는 거, 목차를 잡아서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범죄의 상당성, 뭐 여기 두 줄을 썼다 치고요. 범죄의 혐의의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객관적 혐의가 있다, 무죄 추정을 깨뜨릴 만한 고도의 개연성. 그 다음에 체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 즉 구속사유를 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두 줄. 그 다음에 긴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의자를 우연히 만난 경우와 같이 영장을 청구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 조문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두 줄. 그러면은 긴급체포의 요건과 관련해서 원하는 게 12줄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긴급체포의 요건과 관련해서 조금만 플러스 점수를 받는다면, 이 판단 방법, 객관식의 시험 많이 나오잖아요.
사후가 아니라 체포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고, 제3자가 아니라 수사 주체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건을 쓰면 여기까지 합치면 한 15줄 정도 돼요. 여러분들 실제 해경 수사직의 이제 답안지는 한 줄에 22줄에서 23줄, 경찰 간부 시험이 22줄인데 여기는 23줄을 줘요. 그리고 시간은 경찰 간부는 70분인데 60분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10점에서 15점이면은 1페이지 정도 서술할 분량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도가 1페이지 15점인데 15줄, 23줄에서 8줄 남죠. 근데 그 요건과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요건은 그러니까 이제 의의를 딱 써가지고 요건은 일단 예를 들면 중상필견이다 뭐 이렇게 싹 쓰고 간단히 쓰고, 그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상당성, 체포의 필요성, 긴급성, 그 다음에 뭐 이번 구체적 요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 뭐 그 요건의 판단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데 이제 한 줄씩 이렇게 띄고 나면은 한 20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페이지라는 거예요. 별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긴급체포 남용에 대한 사후 통제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긴급체포 남용에 대해서 일단 48시간 내 사후영장을 청구하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긴급체포에서 48시간 내 사후영장 이외에 지체 없이 청구하라고 하는 조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긴급체포가 된 다음에는 검사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긴급체포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나 사경의 성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긴급체포의 일시, 석방의 일시, 장소, 사유, 그 다음 긴급체포서를 첨부해서 보내고 이것에 대한 열람 등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긴급체포 사경은 즉시 통지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검사에게 즉시 승인을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 얘기, 10점이니까 검사에게 어떤 즉시 승인을 얻고, 이게 이제 여유가 되면은 이 즉시 승인을 얻는 시간에서 뭐 12시간, 24시간까지 쓸 수도 있는데 안 써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되 48시간 내 청구하는 거. 여러분 객관식 하면서 다 공부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후 통지 및 이에 대한 열람 등사와 관련해서 사후 통지 이제 법원에 30일 이내에 통지하는 거. 요런 정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10줄에서 15줄 정도 딱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그 다음 문제 쓰면 돼요. 여러분 이거 구태여 설명 안 하겠는데,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 이렇게 이제 고등고시라든지 경찰 간부 시험에서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은 옛날에 성질 형상 불변론이 있었다가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진술 증거에는 위수증 적용하고 비진술 증거는 적용 안 했다가, 왜 적용 안 했냐? 성질 형상 불변론 때문에 그랬다. 그러다가 2008년 1월 1일에 어떤 도입됐고, 뭐 제주시사실 압수수색관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위수증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증거배제 기준도 쓰고, 위수중 다음에서 이제 구체적인 경우 뭐 독수가실의 예외, 독수가실의 예외, 위수중과 증거동의, 위수중과 탄핵 증거, 사인의 위수중 할 것 없이 쭉 나와야 돼서 양을 써야 돼요. 이것은 막 암기해가지고 1년 내내 암기해가지고 시험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요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고등고시가 아니다. 그러면 아예 써주잖아요. 위수중과 증거동의 를 써주고, 그러면 위수중과 증거동의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이제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느냐, 위법수집 증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증거동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영장주의 위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설 같은 게 이제 있긴 있죠. 그래서 학설이 나오면 학설을 써줘야 되는데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하고, 영장주의 위반, 뭐 고문 등에 의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증거동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반대 신문권이 침해된 경우들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이제 증거 동의를 인정하는데, 그에 대한 이제 내 생각.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써주는 거고요. 사인의 위법 수집 증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 이제 사례형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어떤 사례의 풀이라고 하는 것은 좀 특수성이 있어요. 이 사례의 풀이, 그 다음에 학자들의 관심이라든지 어떤 실무적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성은 이렇게 이제 학설이 나오고 판례가 나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지만 검토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검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급적 판례에 맞추는데 왜 이게 타당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좀 타당한 이유를 적어주는 건데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객관식을 준비하면서 판례를 공부했을 때 검토라고 하는 건 손쉽게 나올 수 있어요. 아주 정형적입니다. 그래서 실전 시험에서는 학설도 다 쓰는 것을 내용을 주저리 근거까지 쓰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 증거 동의가 허용된다 이렇게 이제 적극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소극설 그 다음에 그때그때 다르다 이제 절충설이 있고 아까 판례는 이제 어떻게 돼 있느냐 그리고 이제 검토와 관련해서 나는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 증거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 걸로 본다. 왜냐하면 위수증은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단순하게 어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법률적 차원으로 마련된 어떤 증거동의 제도로서 위수증을 침해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고 사인의 위법 수집 증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인이 수집한 증거에서도 위수증이 적용될 것 같다.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이의경량을 거쳐서 해야 된다.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냐.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효과적인 형사소추,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그 다음에 사익을 비교 형량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다 외울 게 아니고 좀 비슷하게 정도 준비를 해놓고 이제 검토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이제 이게 약술 형태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단문을 하는 강의들을 들으면은 이 시험 합격하는데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단문 강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 물론 주관식에 따라서 학설, 판례, 검토로 나가는 기본 강의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객관식 강의하고 주관식 강의는 전혀 달라요.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파이라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사례, 원래 법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례가 나타났을 때 이 사례를 해결하는 방법, 이걸 파이라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은 15세기 어떤 법과대학이 안정화됐을 때부터 이 법학 방법론으로 통용되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15세기에 했으면 1400년도에 했으니까 700년 동안 이어온 게 뭐냐면은 자, 어떠한 사건이 이제 벌어져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에서 이제 사실관계를 일단 요약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에 이제 쟁점이 무엇이냐, 이슈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근거법령하고 관련이 있느냐, 어떤 근거법령의 해석과 관련해서 근거 조문이 뭐냐, 이렇게까지를 이제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점이라고 해요. 사례에서. 이 사례는 어떤 사례인데 쟁점은 뭐고 근거법령은 뭐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가능한 한 해석론. 이 법조문을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법조문을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이것도 수백 년 된, 수천 년 된 그런 해석론인데 이른바 이항 대립이라고 해가지고 법조문에 맞는 해석, 물리 해석, 그리고 법조문에 반하는 해석.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예를 들면 긍정설이든지 부정설이든지 크게 이제 두 가지 해석론이 있고 이 해석론에 따라서 다음에 국가의 유권적 판단, 이게 이제 실무가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는 여기에 다 있어요. 국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게 바로 이제 판례가 되는 거고 가능한 해석론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학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평석자의 입장, 이 검토예요. 나는 이게 맞다. 주관식 시험의 핵심은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하고 차이는 나는 이게 왜 맞는지, 판례가 왜 맞는지 이걸 꼭 설명을 해주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검토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에서 이제 사안 해결이에요. 사안 해결은 나의 검토에 따른 사안의 결론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사안 해결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문학판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례형의 전형적인 답안이에요. 우리가 아마 판례는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 대충 썼고 사안 해결은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건 알아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학설과 검토를 집어넣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사례도 정형적으로 고등고시 사례처럼 복잡한 사례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이 시험의 이제 취지를 보고 어느 정도 답안을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데, 이 선발 시험의 이제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해경 수사직은, 자,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해양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기는 했지만 복잡한 사건은 육경에서 수사를 해줄 수도 있고, 또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밀어넣으면 검찰에서 또 하고 검찰에서 육경으로 또 보내고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해양경찰에서 수사를 전담하는 인원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해양경찰에서 주된 임무는 뭐가 있어요? 일단 항해도 해야 되고 해난 구조 작업도 해야 되고 해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범죄나 불법 조업을 예방을 해야 되고, 독도도 해경이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양경찰의 다양한 업무 중에서 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적었고, 이 부분을 또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2021년에 바로 수사권이 독립이 돼버립니다. 경찰 수사권이 독립이 되고, 이렇게 이제 수사권이 독립이 되니까 이제는 검찰에서 이 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1차적인 수사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육경은 옛날부터 경찰에서 1차 수사를 거의 다 하고 이제 검찰하고 마찰도 있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검찰 이전에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양경찰은 다른 임무들이 많이 있고 이런 임무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임무는 해경이 전담을 하고 수사 업무는 사실은 다른 쪽에 미루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 법상으로 해양경찰도 일반 사법경찰관리로서 모든 임무를 끝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벌어지냐면은, 사실은 그전에도 이제 체포 같은 경우 잘 할 수는 있었어요. 뭐 임의동행 같은 경우도 해오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신입들은 좀 이런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되죠. 체포나 뭐 임의동행이라든지 압수라든지 이런 훈련들이 일단 돼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수사직에 있으신 분들이 체포하고 체포하는 것, 특히 압수는 이제 수사직에서 별도로 해야 되지만, 체포하는 것은 사건이 벌어지면은 경비대가 출동한다든지 해가지고 체포를 다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해양경찰서로 이제 왔을 때, 이 해양경찰서에서 왔을 때 안에서 조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순경들은 객관식 시험 보잖아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글을 안 써봤어요. 글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일단은 써봐야만, 쓰는 훈련은 돼 있어야만 되고, 일단 내가 글을 쓰고 어떤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조서를 작성을 해요. 서류들을 이렇게 쭉 작성을 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하든지, 죄가 있으면, 혐의가 있으면, 아니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객관식만 했던 사람, 그리고 그 전에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하나하나 기다려 줄 수 있겠죠. 근데 기다려 줄 수 있을 만큼 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최소한의 글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모든 글은 3단 논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이 사건이 이제 쉬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게 학설이에요. 이 학설을 이용해 가지고, 아니 이거 법조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사들을 볼 때 이렇게 이제 A 쪽으로 갈 수도 있고 B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판례를 잘 찾아보니까 이 판례는 요러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 서류에서 이제 결론을 쓰게 되는 거예요. 결론.
판례의 입장에 따라 볼 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법조문 있으면 법조문도 이렇게 맞춰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결론이 나서 예를 들면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의견서를 작성해서 검찰은 이제 송치를 하게 되는 거고, 또한 아니면 이런 학설도 있고 이런 학설도 있고 판례도 따져보고 다 비교를 해보는데 이건 죄가 없어, 불송치를 한다 이거예요. 자, 어때요?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해석론, 근거법조문을 찾아가지고 근거 법령을 찾아서 이에 대한 해석론을 쓰고, 또 판례 찾아보고 판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례가 없으면 또 해석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석론을 공부를 해야, 판례가 없는 영역도 있어요. 실제로 사건이 최초로 벌어지는 거,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 최초로 벌어지는 사건들인데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래서 내가 이걸 적용해 가지고 이해 사건의 결론까지 내서 불송치를 할 수도 있고 송치를 할 수도 있다. 어때요? 이런 사례 푸는 것과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서를 작성하는 것들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전에 가서는 인터넷 검색해 볼 수 있잖아요. 그다음 킥스, 내부에서는 킥스에서 전산망을 통해서 어떤 판례라든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도 찾아볼 수 있고 법조문도 찾아볼 수 있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복잡하고 뭐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걸 시험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논리 구성을 학설과 판례 검토에 이르는 구조를 잘 알았는지 좀 쉽고 널리 알려진 논점 위주로 시험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온 논점들이 어렵지 않고요. 어떤 순경의 직렬에 맞게끔 이거 훈련만 되면은 충분해요. 한 달 정도 훈련하면은 일반 객관식 OX, 뭐 객관식 OX 이 푸는 그 고통하고 전혀 비견할 수 없이 좀 손쉽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 조서나 조서 작성은, 그리고 이제 검찰 송치, 불송치 하는 것들은 찾아보면서 할 수가 있고, 글 쓰는 능력만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법학의 3단 논법 이런 것만 정확히 알면은 찾아보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체포를 하고 임의동행을 하고 영장 없이 압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체포를 하는데 잠깐만요, 네, 좀만 찾아보고 핸드폰, 스마트폰 찾아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압수를 하려고 하는데 좀 찾아보고 검토하면 그 사이에 다 증거인멸 숨겨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체포제도와 압수제도, 그리고 이제 이런 조서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약술형 시험을 나오는데, 이 약술형 시험도 고시를 보는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약술형 시험도 쟁점을 찾아가지고 너 긴급체포 요건, 자 얼마 있잖아, 현행범 체포 요건 같은 거 나올 거예요. 현행범 체포의 요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영장주의 예외 규정에서 어떤 압수의 요건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단문은, 그러니까 약술 형태는 형사소송법이 압도적으로 앞으로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형법이 나온다 이거예요. 왜 형법이 나오냐면은, 이제 형법은 우리가 총칙과 각칙이 있잖아요. 근데 각칙은 사실은 법조문을 그냥 찾아서,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찾아서 적용을 해요. 뭐 특별법이 또 마찬가지고 법을 해석하는 법을 알면 돼요. 법 해석법만 잘 알면, 법 해석 방법만 알면, 방법을 습득을 하게 되면 이런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거 법조문 찾기도 하고, 또 판례도 색인을 해요.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범죄고 범죄가 안 되고 판례 색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총칙 같은 경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서류를 쓰는데 이 사람이 공범이 될 수가 있느냐, 교사범이냐, 종범이냐, 기수냐, 미수냐, 그리고 이거 술 먹고 하는 사람, 요즘 배 타는데도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 많고 그러는데, 바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이게 2021년에 기출 나왔는데, 사실 총칙에서 실무상 필요한 어떤 쟁점들이 나오는데, 이런 실무상 필요한 쟁점도 막 구석구석 단지 암기를 위해서 뭐 정범 배우의 정범 이론 뭐 이런 것들 안 나와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래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가 2021년 시험 나왔는데,
예로 들면은 기본적으로 그 조문을 읽어보면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 상태를 야기한 거. 조문에 보면은 위험이 일어날 것, 사건이 일어날 걸, 내가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견을 싹 했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자의, 의도적으로 어떤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만 써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실수로 음주운전, 술 먹고 사고 치는 거, 술 먹고 성추행, 성폭행하고 술 먹고 절도하는 사람들, 실수로 안 하려고 했다가 한 사람들 아무도 처벌 못 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원래 우리 조문이 일본에서 이제 가져오면서 약간의 이제 번역 같은 경우에 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고, 1920년대 법조문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보다는 어떤 과실에 더 포커스가 맞췄고, 그리고 우리가 법조문을 보면서도 과실로 실수로 술을 마신 경우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해석론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형법적인 것은 국지국지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둬야 될 거, 뭐 부자기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공범에 관한 기본적인 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죄형법정주의 이런 해석론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형법을 적용을 시키고 이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법 총칙적인 거, 각칙은 어렵지 않으니까 총칙적인 거, 물론 각칙도 여러 가지, 몇 가지는 조금 해석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 이것도 이제 출제는 되지만 각칙은 아주 유명한 것들, 이제 예를 들면 살인은 뭐냐, 상해는 뭐냐, 폭행은 뭐냐, 명예훼손은 뭐냐, 모욕은 뭐냐, 절도, 강도, 뭐 사기, 이런 정도, 공무집행방해는 허다하게 나오니까 이런 정도로 알아주시고, 그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주시면 충분하고요. 형법적인 논점 잡아가지고 한 20, 30개 정도를 주관식으로 쓸 수 있을 것 정도로 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은 무엇이다. 그래서 사례 단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단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곡차곡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책을 쓰는 게 단문이에요. 근데 약술 형태로 출제자가 물어봅니다. 요건 뭐고 요건 뭐냐. 그리고 사례도 직접 물어보는데, 이 사례는 3단 논법을 구성하는 방식, 그래서 판례, 그리고 내 생각, 이 사안을 적용해서 마무리하는 걸로써 고등고시 강의, 경찰 간부 강의 너무나 어렵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포커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에서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적당한 양, 그래서 이제 답안지도 주는 양만큼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10점에서 15점이면 한 페이지 정도 쓰고, 이 한 페이지가 제목 쓰고 뭐 쓰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수사를 내가 해보고 싶다 라는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물론 우리가 경찰 행정학과나 법학과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학교 다니면서 맨날 술만 먹고 뭐 하고 놀고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은 학점만 땄지, 기본 강의부터 좀 들어봐야 돼요. 객관식이든 뭐든 기본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1, 2회독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육상경찰이라든지 해양경찰 일반직이라든지 법원직이나 검찰직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훈련 과정이 곧바로 가면 해양경찰 수사직에 곧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시험 자체도 일부러 고통스럽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얼만큼 훈련이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이 훈련을 강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재들이 나오게 되면 이 교재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해양경찰 수사직인데 어디 대비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실제 대비하는 모습들을 몇 명이 상담해서 보면은 경찰 간부 강의를 듣는다든지 고등고시 강의 같이나 뭐 법무사 전혀 출제 유형이나 질문 의도가 다른 그런 강의를 좀 참조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열의가 있어서 그나마 어떻게 조금 해보는데, 어떻게 공부할지 방법을 몰라가지고 도전을 못하고 실제로 신청은 해놓고 시험장에 못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시험은 내가 목표를 잡고
달리고. 그래서 이제 답안에서 이제 처음에 이런 식이에요. 주관식 강의가, 저도 이제 구상을 많이 하고, 제가 이 주관식 강의는 15년 이상 20년 해왔고, 그리고 이제 경찰 승진이나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에서 꾸준히 해오면서 또 난이도에 맞추는 강의들, 시험이 요구하는 만큼의 답안, 법무사 시험은 이 정도, 법원행시는 이 정도, 5급 공채 행시는 이 정도, 사법시험은 이 정도, 그리고 경찰 간부 뭐 승진, 그 다음에 순경채용은 이 정도다 하고 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맞춰서 하는데, 주관식 강의라고 하는 걸 먼저 들어야 돼요. 이 형사소송법에서 우리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것과 경찰 간부나 경찰 승진에 출제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물론 비슷하지만 경찰 간부나 경찰 승진이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곱하기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라내는데, 이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는 제가 이제 경찰 승진 강의에서 발췌를 했어요. 이것까지 강의를 쌓아가면 우리가 100일이라고 하는 목표로 가서 강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했던 경찰 간부 강의를, 경찰 간부가 아니라 경찰 승진 강의에서 시험에 나올 부분만을 선별을 해서 해놨어요. 조금 그 위아래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면 지금 바로 형사소송법 어떤 주관식 단문 강의가 제공이 되는데, 이걸 달달달 외우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도가 뭐냐, 공부를 했고, 주관식은 뭐냐, 글을 쓰는구나, 학설 판례, 특히 이제 학설 판례 검토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하고요. 제가 이제 또 보여드릴 건데, 형법 교재도 이제 형법에서 이제 어떤 단문 교재, 이제 약수령, 서술형 교재가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책 이름을 해양경찰의 상징인 이제 흰수리라고 해서, 흰수리 어떤 수사직 형사법이라는 이제 교재를 형사법 기본서라고 해서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이제 다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 형법 분야에서 이 시험에 맞게 형법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필요한 만큼 쓴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작업을 쭉 해오고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일단 곧 완성이 되면 일단 주관식 단문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피드 있게 쭉 반복해서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관식은 이런 구조구나,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제가 좀 외우라 뭐라 이렇게 나와도 그걸 꼭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 시험은 그렇게 다 단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문 안에서 일부만 발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발췌할 것인가 생각 없이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쭉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형법 서술형 강의가 진행이 되면, 이 서술형에서도 조금 기본 뼈대, 우리 시험에 출제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영역,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서술형 강의가 함께 묶어가지고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답안 작성용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답안 작성용 강의에서 이제 기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걸 처음에 먼저 소개를 하는데, 이 책이 나오고 이 강의가 끝나갈 때쯤이면 답안 작성용 강의 교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답안 작성용 강의에서는 예로 들면 제가 이제 죄형법정주의를 단문 강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답안 작성용 강의에서는 실제 시험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시험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과거에 사법시험 같은 데는 그렇게 나왔죠. 옛날, 그것도 8, 90년도에. 그러나 경찰 수사직에서는 그렇게는 안 나와요. 나오게 되면 어떤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해서 판례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 논하라. 그럼 학설 쓰고, 우리 판례는 판례가 변경된 것은 어떤 법령의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내 생각, 이런 부분이 10점 15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보완 처분이 소급 적용되느냐, 뭐 아니면은 유추해석 금지와 관련해서 소송법의 유추해석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 공소시효가 소급 적용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테마로 나오는데, 그 나올 수 있는 영역들을 이제 나눠 가지고 단문이 아니라 이제 어떤 서술형 예상 문제, 아마 여기서 시험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상 문제와 그 다음에 답안, 실전에 가서 이만큼 써야 되는 답안, 그 다음에 사례형 가운데서도 우리가 형법에서 필요한 사례들이 뭐가 있느냐,
바로 세월호 사건, 이준석 선장과 관련해서 이 세월호 사건에서 뭐 부작위범 사례,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사례 같은 경우는 죄형법정주의를 이해해야 되니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고의에 전용하는 거, 실제로 있어서 뭐 갑이 A를 죽이려고 했는데 A인 줄 알고 죽였더니 B다.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형법에 적용해서. 이건 조사를 하면서 이런 착오론 같은 경우는 사례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뭐 이런 착오론에 대한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약술로 나왔지만 이런 사례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들면 공범에 대한 문제들도 항상 여러 명이 가담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정범에서 뭐 교사범, 간접정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처리하느냐,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처리를 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예비 막 선박을 파기하려고 예비를 했다. 미수, 실행에 착수했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제 기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결과적 가중범 사례들, 이런 것들에서 기본적으로 봐야 될 사례가 형법에서 한 20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논의를 한다면. 그런 사례들 좀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은 이제 조금 약술형, 이제 서술형 예상 문제가 형법에 비해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데, 그러나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술형 예상 문제들은 다들 사례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그냥 대놓고 물어보면, 자, 위법 수집 증거인데 이에 대해서 본인이 증거 동의를 하고 있다, 피고인이 증거 능력 인정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례형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 증거 동의에 대해서 논하고, 실제 이 문제에 가면은 의의와 증거 동의 시 효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단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사례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기초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안 작성용 강의에서 마스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공부가 제대로 되었느냐,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이걸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써보고, 이걸 제대로 썼는지 첨삭을 받아보고, 첨삭이라고 하는 것은 답안을 쓴 걸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채점도 하고, 실제 채점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요러한 부분은 잘못 썼다, 앞으로 이렇게 써라, 이렇게 첨삭해줘요. 빨간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과정을 겪어서 한 10번 정도 받아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훈련을 거친 사람과 거치지 않은 사람 보면은, 지금 해양경찰 수사직 의도도 좋고 꼭 필요한 인원을 뽑기 위한 시험을 만들었고, 시험도 나름대로 이것은 좀 손쉽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건 변호사 특채분들이 주도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의 답안을 제대로 쓰시는 분들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하는 것만큼 없기 때문에 간신히 사실은 원래 예상 인원의 2배를 필기로 뽑게 되어 있는데, 정말 2배로 넘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간신히 맞추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무엇보다도 일찍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어떤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첫 번째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하면은 해양경찰청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우수한 인력들이 선발이 되고, 어떤 그에 딱 맞는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우수한 인력, 객관식이라고 하는 건 조금 실수하고,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공부량도 많아야 되고, 체력과 끈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 찍기도 잘해야 되고. 근데 주관식은 내가 공부하고 내 실력, 그리고 내가 하는 방식, 이것은 어떤 생활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말하는 훈련이라든지 글을 하는 훈련,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쉽게 정복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원하고자 하는 나의 목표, 뭐 공무원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 내가 수사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가서 현업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전체적인 공부 방법의 소개, 해양경찰 수사직은 무엇이냐,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렸고,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종합반에 등록하신 분들은 먼저 제가 형법 서술형을 마무리하는 동안 형사소송법 주관식 단문 강의를 듣는데, 이것에 대해서 달달 외울 생각하지 말고 반복해서
한 번 듣고 두 번 정도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차근차근 형법 주관식 강의도 올리겠고, 이게 끝나면은 7월 말경 정도에 이제 서술형 강의가 답안 작성용 강의를 또 하고요.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또 지도를 할 거예요. 글을 쓰는 지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이것에 대해서 써봐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요거 감안하시고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에서 두고, 여기 형법 파트가 며칠 새에 완성이 되는데, 완성이 되면 전체 합쳐가지고 흰수리 수사직 형사법 기본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형법 부분까지도 전부 마스터하고, 그래서 기본 지식에서 막 달달달 암기하지 말고 제가 그 전에 찍어드립니다. 스터디를 통해서 요거 보시고 요거 보시면 그거 연습 좀 하다가 바로 답안 작성용 강의를 보면서 사례, 그 다음에 약술,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은 아마 아주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생각보다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10월 달이면 현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부 방법, 그리고 시험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답안은 어느 정도 써야 되느냐, 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